내 돈으로 내 집에서 온 가족이 짜고 나를 쫓아내겠다고? 여보, 주파날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근데 어쩌나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내가 층수를 착각한 줄 알았다. 거실은 김장독과 겉절이를 담은 플라스틱 통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나의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는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내가 아끼는 무쇠주물 냄비에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누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나와 남편의 침실이었다. 어머, 유나 왔니?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침 잘 왔다. 현관 앞에 있는 제주 감귤 박스들 좀 안으로 들여놔라. 내 시동생이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들면 안 되잖니? 나는 현관에 서서 마치 우리 집을 자신들의 임시 거처인 양 점령해버린 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혹시 이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동작이 멈췄다. 소파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고 안방에 있던 시동생 가족이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접니다. 제 이름 석자만 적혀 있죠?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남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별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11월 말의 차가운 공기가 익숙한 젓갈 냄새를 머금고 훅 끼쳐 들어왔다. 서윤아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7일 고사카에서 꼬박 7일을 머물며 세 군데의 의료기기 대리점과 내년도 구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핸드백 속에는 서명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12억 원 규모의 수주. 이 정도면 연말 인사평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총괄 이사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오후 4시 17분, 서울의 하늘은 벌써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알림 배지에는 23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대부분 회사 단톡방의 업무 이야기였고 친정엄마가 보낸 음성 메시지도 몇 개 섞여 있었다. 유나야, 일본 춥지 않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유나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메시지들을 빠르게 훑어내리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시선을 멈췄다. 남편 최준이가 3일 전에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야근이야. 늦어. 그 한마디뿐 흔한 이모티콘 하나 없었다.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일본으로 출국하던 날 아침, 준이의 표정이 묘하게 걸렸던 것이 떠올랐다. 현관에서 그녀의 캐리어를 들어주던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 말곤 했었다. 당시에는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어야 해서 아쉬운 건가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에 더 가까웠다. 자동문 틈새로 찬바람이 파고들자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의 깃을 여몄다. 일단 시어머니께 도착 전화를 드려야 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며 생긴 습관이었다. 어디로 출장을 가든 귀국 후 첫 통화는 무조건 시어머니 몫이었다.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먼저. 그녀는 처음 이 규칙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기억했다. 시어머니는 꼬박 한 달 동안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준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며 그는 퇴근 후 서재에 틀어박혀 입을 닫아버렸다. 결국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서고 유나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3번이나 사과한 뒤에야 그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그 후로 이 전화는 철칙이 되었다. 유나는 연락처에서 어머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르, 뚜루르, 뚜루르. 신호음이 7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것부터가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벨소리를 최대 음량으로 해두기에 보통 2번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곤 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유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저 유나예요. 방금 공항 도착해서 안부 전화 드려요. 아, 유나니. 5초간의 정적. 유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잘한 소음들을 잡아냈다.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했고 텔레비전 배경음 같기도 했다. 어머니, 혹시 손님 오셨어요? 아니다. 손님은 무슨... 그냥 준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끊는다.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휴대폰 화면에 찍힌 통화 시간을 멍하니 바라봤다. 47초 2일분도 채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1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끄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평소엔 단순한 안부 전화라도 최소 10분은 넘게 이어지곤 했다. 준이가 요즘 살이 빠졌다더라. 준이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더라. 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팥죽을 내가 끓일 줄 아느냐. 준이는 언제쯤 승진하냐 등등. 모든 대화의 기승전결은 최준이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는 딱 한마디, 준이가 할 말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나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돌멩이 하나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택시 호출앱을 열어 목적지를 입력했다. 강남구 논현동. 논현동 아파트는 유나가 31살 때 산 집이었다.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했을 무렵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적금의 대전 본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2천만 원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다. 계약하던 날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그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빗물에 흐려진 회색빛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20분 동안 엉엉 울었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집이었다. 84제곱미터, 방 3개에 화장실 2개, 남향으로 볕이 잘 드는 집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 서유나만이 적혀 있었다. 1년 후 그녀는 최준이를 만났다. 준이는 중소무역회사 평사원이었고 월급은 320만 원, 모아둔 돈도 집도 없었다. 그는 강북의 한반지하 빌라에 새 들어 살았는데 여름이면 벽지에서 물기를 긁어낼 수 있을 만큼 습한 곳이었다. 첫 데이트 날 준희는 그녀에게 4,000원짜리 냉면을 사주었고 계산할 때 현금이 모자라 교통카드로 차액을 결제했다. 유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준희가 다정하고 섬세하며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생리주기를 기억해 미리 핫팩을 챙겨주었고 야근으로 새벽에 퇴근할 때면 편의점 따뜻한 커피를 들고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으며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이면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결혼을 앞두고 훗날 점원이라 부르게 될 준이의 모친이 처음으로 서울 신혼집을 보러 왔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소파 가죽을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불쑥 물었다. 이 집, 준이 이름은 언제 올릴 생각이니? 유나는 즉답을 피했다. 그저 웃으며 집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상의할게요 라고 넘겼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었다. 그날 이후 이 문제는 두 집안 사이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넌지시,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 집값이 또 올랐다며? 준이도 엄연히 가장인데 공동 명의라도 해줘야 기가 살지 않겠니? 옆집 며느리는 결혼 이듬해에 남편 이름을 올려줬다더라. 참 속 깊은 아이야. 유나는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인색해서도 준희를 믿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다만 친정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유나야, 집은 여자의 마지막 보루야. 남자는 변할 수 있고 직장은 잃을 수 있지만 집은 배신하지 않아.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빠의 유골함은 갓땅에 묻힌 뒤였다. 택시가 논현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11월의 서울은 해가 짧아 오후 5시만 넘어도 가로등이 켜졌다. 유나는 택시비를 결제하고 캐리어를 끌며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통로에서는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이웃집 저녁 식사 준비로 끓이는 김치찌개 냄새가 섞여났다. 그녀는 12층 버튼을 눌렀다. 1201호 그녀의 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냄새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묵은 김치 냄새, 청국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옷가지 냄새가 뒤섞인 마치 시골 장터 하나를 좁은 복도에 쑤셔 넣은 듯한 강렬하고 자극적인 냄새였다. 이건 그녀의 집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집에서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 디퓨저와 갓 세탁한 친구 냄새, 그리고 가끔 내려 마시는 커피 향이 나야 했다. 그녀는 1201호 앞에 멈춰 섰다. 현관 매트가 바뀌어 있었다. 인터넷으로 17만 원을 주고 주문한 회색 양모 매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어서 오십시오라는 붉은 글씨가 촌스럽게 박힌 플라스틱 발판이 놓여 있었다. 모서리는 이미 말려 올라가 누런 스펀지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호수를 다시 확인했다. 1201호 맞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찰칵. 문이 열렸다. 유나는 현관에 들어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현관은 신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신발이 아니었다.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등 형형색색의 값싼 고무 슬리퍼들이었다. 크고 작은 슬리퍼 7, 8켤레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녀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신발장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흑백 미니멀리즘 액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거대한 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다. 어두운 나무 틀 안에 금색 실로 삐뚤빼뚤하게 수놓은 한자, 가화만 사성, 시어머니의 물건이었다. 유나는 충청도 시댁 안방 벽에 걸려있던 저 액자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지 못했다. 공항먼지가 묻은 하이힐을 신은 채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한 걸음 들어갔다.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는 꽃무늬 천이 덮여 있었다. 시골 장터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붉은 모란꽃이 그려진 면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뭉쳐진 휴지 뭉치와 반쯤 먹다 남은 갈변한 사과가 담긴 플라스틱 접시가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저녁 8시 1일 드라마가 최대 음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시어머니와 악을 쓰며 싸우는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유나의 시선이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 쪽을 향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아니, 서재였던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어린이용 침대가 보였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이불이 깔린 분홍색 플라스틱 안전가드가 둘러진 낮은 침대였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들이 굴러다녔다. 새우과자, 초코과자, 밟혀서 부서진 감자칩 봉지. 벽에는 크레파스 낙서가 가득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엉켜 찌그러진 태양을 그리고 있었다. 두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벽에 무언가를 열심히 칠하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들을 알아보았다. 시누이의 두 아들, 5살과 3살 지난 추석 충청도 시댁에서 봤던 아이들이었다. 그때 둘째는 콧물을 흘리며 유나의 스커트에 얼굴을 비벼댔었다. 유나 왔니? 부엌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고개를 돌렸다. 최준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구겨진 홈웨어 차림에 갓 깎은 사과 접시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유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비굴함,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애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왔어.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준혜, 이게 다 뭐야? 준이는 사과 접시를 내려놓았다. 사과 조각 하나가 도르르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는 유나에게 빠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나,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묻잖아. 이게 다 뭐냐고. 유나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비정상적인 침착함이 오히려 준이의 이마에 식은땀을 맺히게 했다. 그게 시골 부모님 댁 말이야. 알다시피 너무 오래돼서 손을 좀 봐야 했어. 재건축 수준으로 싹 뜯어고쳐야 해서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하느라 최소 2달은 걸린대. 그리고 매제네 사업, 그 인터넷 쇼핑몰 하던 거 알지? 그게 망했어.
은행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당장 전세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준이의 목을대가 울렁거렸다. 마치 가시 돋친 돌을 삼키는 듯 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넓으니까 부모님 집 수리될 때까지만 딱 한두 달만 같이 지내기로 했어.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응?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애원하듯 속삭였다. 엄마 심장 안 좋은 거 알잖아. 저번 추석 때도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했었어. 연세도 있으신데 밖에서 주무시게 할 순 없잖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최준혜. 유나가 말을 끊었다. 나한테 물어봤어? 준이의 말문이 막혔다.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 당신 여동생 식구들까지 5명을 내 집에 들이면서 유나는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내 현관을 바꾸고 문패를 달고 액자를 떼어내고 내 서재를 차지하면서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냐고. 그게 메시지는 보냈는데 당신이 답장이 없어서. 당신이 보낸 메시지는 오늘 야근이야. 늦어지거 하나였어. 준희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깜빡거리다가 이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유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 전체를 훑어보았다. 꽃무늬 소파 커버,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물컵, 탁자 위에 쌓인 검은 비닐봉지들,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놓인 낯선 구형 라디오, 베란다에 늘어선 건조대. 그 모든 낯선 사물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내 커피 머신은? 그녀가 불쑥 물었다. 부엌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던 거, 이탈리아에서 직구한 에스프레소 머신 말이야. 어디 있어? 준이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엄마가. 그게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창고에 넣어뒀어. 창고에 넣어뒀다. 유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래. 버린 건 아니고 그냥 넣어둔 거야.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도망치듯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나. 내 말 좀 들어봐. 준이가 뒤따라오며 매달렸다. 진짜 딱 2달 만이야. 시골집 공사 끝나면 바로 가실 거야. 유나는 안방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가 아니었다. 짙은 붉은색 바탕에 금색 꽃무늬가 화려하게 박힌 옛날 혼수 이불 같은 두꺼운 요가 깔려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는 돋보기 안경과 혈압약 통이 놓여 있었다. 열린 옷장문 사이로 노인들의 옷가지가 보였다. 꽃무늬 몸빼바지, 두툼한 손바지, 시어머니가 즐겨 입던 보라색 누비조끼. 방 한 구석에는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다. 붉은 벨벳 천 위에 앉은 금색 미륵불상 앞에 사과 3알과 물 1컵, 그리고 검은 염주와 목탁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침실이었다. 준희와의 신혼방. 230만 원을 주고 산 독일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지금 시어머니의 이불과 시어머니의 옷들이 널려 있었다. 준희야. 안방 화장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손에 물기를 털며 걸어 나왔다. 문 앞에 서 있는 유나를 보고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뻔뻔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유나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윗사람 특유의 권위와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안방인 양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유나가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비행기는 제때 왔니?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저녁 거의 다 됐다. 유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별표. 저녁 식사는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유나가 가로수길 디자이너 가구숍에서 주문 제작했던 화이트 오크 식탁 위에는 투명한 비닐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수십 개의 반찬 접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김치, 짠지, 간장게장,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온통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시골 밥상이었다. 한가운데 놓인 청국장 뚝배기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시아버지는 식탁 상석, 원래 준이가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크으하고 목을 울리는 소리를 냈다.
명절에나 한두 번 봤던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게임 효과음과 드라마 대사가 뒤섞여 머리가 깨질 듯 시끄러웠다. 두 아이는 식탁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뛰어다녔고 그중 한 놈이 간장게장 접시를 엎을 뻔했다. 아무도 유나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사카 공항에서 가져온 캐리어를 손에 쥔 채 거실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유나, 뭐하니? 멀뚱히 서서. 부엌에서 밥솥통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힐끗 그녀를 보며 말했다. 마치 눈치 없는 직원을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다. 가서 옷 갈아입고 짐 좀 한쪽으로 치워라. 당분간 너희는 저기 접이식 소파 펴고 자면 된다. 너희. 접이식 소파. 어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긴 저와 준이 침실이 있는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밥솥통을 식탁에 쿵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연한 것을 묻는 사람에 대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안다. 알아. 내 안방 침대 말이다. 그게 너무 푹신거려서 너희 시아버지가 허리가 아파 못 주무시겠다더라. 안방 침대가 크고 넓으니 우리 늙은이들이 쓰는 게 낫지 않겠니? 젊은 너희가 아무 데서나 자면 어떠냐? 한두 달인데 좀 참아라. 유나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준이가 슬그머니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유나, 며칠만 참자. 준이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엄마 곤란하게 하지 말고. 엄마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럼 누가 곤란해지는 건데? 유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출장 전 협상 테이블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 단정하게 칠했던 누드톤 네일. 그 손끝이 지금 미세하게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신물을 삼켰다. 저 화장실 좀 쓸게요. 그녀는 뒤돌아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화장실도 변해 있었다. 세면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프랑스산 스킨케어 제품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대용량 알로에 젤과 싸구려 폼 클렌징, 그리고 시장표 비누가 놓여 있었다. 변기 옆에는 노인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밟는 플라스틱 발판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보풀이 인수건들이 쌓여 있었다. 유나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세면대 아래 배관 이음새에 검게 변한 실리콘 자국을 그 틈으로 새어나온 물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밖에서는 시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이야, 한 잔 더 따라봐라. 역시 서울 소주는 우리 충청도 소주보다 독하구만. 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는 무슨. 아들 집 왔는데 취하게 마셔야지. 아들 집. 아들의 집. 친정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뇌리에 박히는 듯 했다. 유나야, 집은 여자의 마지막 보루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꽉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초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같았다. 별표. 그날 밤 유나는 거실 구석에 펴놓은 접이식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금속으로 된 소파 프레임에 이음새가 등허리를 베겨왔다. 매트리스는 종이장처럼 얇아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요한 밤, 그 소음은 신경을 긁어댔다. 옆에 누운 준희는 등을 돌린 채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벌써 잠든 모양이었다. 거실 쪽에서는 시아버지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렁, 푸, 크르렁.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불규칙하고 거슬리는 소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차지한 안방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도 불상을 모셔둔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 모양이었다. 벽 너머로 둔탁한 목탁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똑똑똑. 유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 구석에 가느다란 실금 하나가 보였다. 작년에 발견하고 수리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고 있었던 균열이었다.
그 금은 조명 등박스 끝에서 시작해 어둠 속 어딘가로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천장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가칠한 페인트는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웠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게 뭐였더라? 자유. 완전하고 순수한 오로지 나만의 자유.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6명의 타인이 들어와 있다. 내 침실, 내 서재, 내 부엌, 내 거실을 점령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냄새와 소음과 존재감으로 나를 구석으로, 더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이 좁아터진 접이식 소파 위로, 저 천장의 실금 같은 틈새로, 시계바늘이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나는 겨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새벽 5시 정각. 날카로운 목탁 소리가 그녀를 얕은 잠에서 깨웠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시어머니의 독경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목탁 소리는 빠르고 급박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숨이 가쁜 리듬이었다. 유나는 눈을 떴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밖은 어두웠다. 커튼 틈으로 회색빛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서울의 겨울 새벽 5시는 한밤중과 다를 바 없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준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마치 아무도 눕지 않았던 것처럼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다시 한번 빨라졌다. 유나는 접이식 소파에 누워 등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밤새 금속 프레임에 눌린 자리가 멍이 든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와 준희가 낮게 주고받는 대화 소리. 엄마, 불 좀 줄여요. 두부 다 으깨지잖아. 알았다, 알아. 내가 밥해 먹인 세월이 얼만데 내가 가르치려드니? 유나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나오려던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신우이의 남편, 고모부였다. 그는 아직 바지 지퍼도 다 올리지 않은 채 변기 앞에 서 있었다. 형수님. 고모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하품을 섞어 말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요. 형수님. 유나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쳐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실 한 구석 야른 요 위에는 두 아이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다. 한 아이의 콧물이 베개에 흥건했다. 나무아미타불, 목탁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유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오사카 호텔방이 떠올랐다. 17층, 오션뷰,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던 오사카 항만의 야경. 욕조, 캡슐 커피 머신, 성능 좋은 건조기, 23도로 완벽하게 맞춰진 항온 시스템. 고요함, 청결함, 그리고 오직 나 혼자. 그 느낌의 이름이 뭐였더라? 자유. 별표. 시댁 식구들의 점령은 유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3일째 되던 날, 냉장고 속 식재료가 싹 물갈이 되었다. 주말마다 유기농 마켓에서 꼼꼼하게 골라 채워뒀던 무농약 상추, 방사 유정란, 제주도에서 직송받은 한라봉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시들시들한 배추, 쭈글쭈글한 무, 코를 찌르는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김치통,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양념이 가득 담긴 커다란 고무통이었다. 그것들, 내가 다 갖다 버렸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냄비에 무언가를 쏟아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며칠 놔둬서 그런지 다 시들었더라. 우리 시골 사람들이 보면 아까워서 못 봐주지. 이건 내가 마포 쪽 시장 가서 사온 거다. 싸고 싱싱해. 어머니, 그 채소들 유기농이라서. 유기농이고 나발이고 다 같은 풀떼기 아니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유나를 쳐다봤다. 철없는 아이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기농 배추 한 포기에 8,000원이라며?
시장 가면 2,000원이면 산다. 너희 젊은 것들은 살림할 줄을 몰라.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돈을 퍼주니. 유나는 그것이 내 돈이고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다시 볶음 요리에 집중했고 국자가 냄비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대화를 차단했다. 5일째 되던 날 커피 머신 사건이 터졌다. 유나는 다용도실에 넣어둔 커피 머신을 찾으러 갔다. 3년 전 밀라노 출장 때 큰맘 먹고 사온 라파보니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이었다. 전 세계 500대 한정판, 수작업으로 만든 예술품 같은 기계였다. 하지만 다용도실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 어디 있어? 그녀가 준희에게 물었다. 준희는 눈을 깜빡거렸다. 엄마가 다용도실에 귀한 것들 넣어놔서 잠가둬야 한다고. 귀한 거? 시골에서 가져온 쌀이랑 잡곡 같은 거. 준희야, 저기 내 다용도실이야. 열쇠 내놔. 준희는 주저하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주었다. 유나는 다용도실 문을 열었다. 커피 머신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헌옷 무더기, 찌그러진 플라스틱 대야,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통, 그리고 뭔지 모를 내용물이 든 라면 박스들. 시어머니가 충청도에서 이고 지고 온 짐들이었다. 내 커피 머신 어디 갔어? 아, 그게. 준희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해졌다. 엄마가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 쓸데없다고. 동생한테 시켜서 당근마켓에 팔라고. 팔았어. 30만 원 받았대. 30만 원. 그 머신 살 때 280만 원 줬다. 아니, 지금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모델이다. 유나는 다용도실 문틀을 잡고 섰다. 심장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는 것 같았다. 슬픔이 아니었다. 한겨울 칼바람 같은 차가운 분노가 그 틈으로 파고들어 체온을 모조리 앗아가는 느낌이었다. 30만 원,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28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다고. 그게, 유나, 진정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용도실 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돌아섰다. 7일째 되던 날, 진주 목걸이가 끊어졌다. 친정엄마가 준 목걸이였다. 젊은 시절 삭바느질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유나의 20살 생일날 선물해준 것이었다. 붉은 융함에 담아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셨던 그 목걸이. 유나야, 이건 엄마가 주는 성년 선물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걸이 보면서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11년 전 일이었다. 그 사이 엄마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손에는 검버섯이 피었지만 유나는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아껴왔다. 화장대 깊숙한 서랍에 비단천으로 감싸 넣어두고 아까워서 차마 하지도 못했던 목걸이였다. 그런데 지금 진주 알들이 거실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다. 소파 밑으로, 텔레비전 장식장 틈새로, 조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더미 속으로. 신우이는 끊어진 목걸이 줄을 손에 든 채 옆에 서 있었다.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다. 아니, 옳게. 고작 굿을 몇 개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애들이 모르고 그런 건데?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일부러 그랬겠어? 이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거요. 유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진주알을 하나하나 주었다.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라고요. 알아, 안다니까. 신우이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다. 그러니까 얼른 주우면 되잖아. 나중에 금은방 가서 다시 꿰어달라고 해. 돈 몇 푼이나 한다고.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이면 저런 거 10개도 더 사겠구만. 유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 최준희의 월급 실수령액은 300만 원이 채 안 된다. 유나의 연봉은 인센티브와 출장비를 합치면 준희의 7배가 넘는다. 이 집의 계약금과 대출금 상환은 유나의 적금 통장에서 나갔다. 인테리어 비용은 그녀의 연말 보너스였다. 집안의 가구, 가전제품, 타일 한 조각까지 모두 유나의 돈으로 산 것들이다. 그런데 내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는 저 여자가 내 거실에 서서 내 전기를 쓰고
내 물을 마시고 내 바닥을 밟으며 말한다.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런 목걸이 10개는 산다고.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 안에 꼭 쥔 7개의 진주알 하얗게 질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가씨, 유나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부탁인데 아가씨랑 아이들 앞으로 내 안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신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술을 비죽거렸다. 누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 애들이 놀다 보니 실수로 들어간 거지? 하여간 유나는 유난이라고. 이게 유난이라고?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세면대 물을 틀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모든 소음을 덮어주길 바랐다. 그녀는 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우는 게 아니었다. 몸 안에 무언가가 과부하 걸린 기계처럼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10일째 되던 날, 시아버지는 고향 친구들을 불러받을 집 구경을 시켜주기 시작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유나는 모처럼 쉬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제 유일한 자신의 영토가 되어버린 객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노트북으로 일본 출장 후속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낯선 노인 5명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낡은 양복에 운동화를 신은 그들은 손에 소주와 과자가 든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그들을 소파에 앉히며 연설하듯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자자, 앉아, 앉아. 여기가 서울 강남 내 아들 집이다. 25평. 남향.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곳이야. 계산들 해보라고. 이게 얼마짜린지. 어우, 준이 이 녀석 출세했네. 친구 중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감탄했다. 시골 사람 특유의 부러움과 신기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이 소파 가죽 좀 봐라. 바닥도 대리석이네. 우리 집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그럼 시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소파 팔걸이를 팡팡 두드렸다. 준이가 서울 와서 고생하더니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 며느리도 뭐 좀 깐깐하긴 해도 눈치는 있어서 우리 식구 다 올라온다니까 군말 없이 방 비워주더라니까. 아버님. 유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그녀는 객방 문 앞에 서 있었다. 회색 홈웨어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다. 5 노인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이 집, 그녀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제가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저 혼자예요. 준희 씨 지분은 1%도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유나, 너 지금 손님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나의 말투는 보고서를 읽듯 건조했다. 어르신들이 집 구경 오셨으니 이 집 주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아셔야죠. 저는 서유나이고 이 집의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준희 씨는 제 남편이지만 집주인은 아닙니다. 방금 아버님이 하신 말씀, 아들 집이다, 출세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친구 중 한 명이 헛기침하며 탁자에 올려둔 검은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준희 아범, 우리 다음에 다시 옴세. 아니, 앉아보라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저 옆현 애가.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 체면을. 체면이 아니라 예의 문제입니다. 유나가 잘라 말했다. 손님을 초대하시려면 집주인인 저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그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객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문밖에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 그리고 준이가 쩔쩔매며 사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접이식 소파 끝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아직 전송하지 않은 이메일 창이 떠 있었다. 수신, 법무법인 태평양 가사소송팀. 제목, 이혼 절차 및 재산 분할 문의.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서 멈췄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집안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유나의 드레스룸 절반을 비우게 하더니 그곳에 불상과 향로, 염주, 경전을 가져다 놓았다. 집안에 부처님 모실 조용한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매일 새벽 5시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는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유나는 3주째 불면증에 시달렸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요즘 잠을 좀 설쳐서요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시동생의 만행은 점입가경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니 차 열쇠가 없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면접 보러 간다며 유나의 차를 빌려 타고 나간 것이었다. 동생이 차도 없이 면접 가면 기죽잖아 준이가 변명했다. 그냥 한 번 쓴 건데 뭐 어때? 면허는 있어? 있지. 딴지 꽤 됐어. 보험은? 내 자동차 보험은 부부 한정이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준희는 입을 다물었다. 거기까진 생각 못한 눈치였다. 그날 밤 유나는 시동생에게서 차 열쇠를 압수했다. 다음 날 그녀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30만 원을 주고 보조키를 새로 맞춘 뒤 기존 키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분노가 폭발한 건 그 뒤였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을 지나가던 유나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떠는 두 중년 여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한 명은 같은 층에 사는 앞집 여자였다. 자기 그거 알아? 1201호 세댁네 말이야. 왜, 무슨 일 있어? 그 집 며느리가 일본 출장 간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떼거지로 쳐들어왔다. 세상에, 시부모의 시동생 식구까지 싹 다 들어와서 눌러앉았다나 봐. 그래놓고 시아버지가 동네방네 자기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떠들고 다닌다잖아. 뻔뻔하기도 하지? 정말이야? 그 집 여자 명의 아니었어? 내가 듣기로는 처음에 전액 현금으로 샀다던데. 누가 아니래? 아무튼 그 시어머니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 집이라고, 며느리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떠들고 다니더라고. 어제도 아파트 입구에서 장씨 아줌마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글쎄 아들이 출세해서 강남에 큰 집을 사줬다나 뭐란. 유나는 편의점 진열대 뒤에 숨듯이 서 있었다. 손에 쥔 생수병이 찌그러질 정도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명의만 빌려준 거. 그녀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을 합쳐 전액 현금으로 산 집이었다. 그 집이 시어머니의 입을 거치자 고작 명예대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유나는 접이식 소파에 누워 시어머니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천장 구석에 실금을 노려본 채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구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통을 발급받았다. 그녀는 그 A4 용지를 닳도록 들여다보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장 상단에 적힌 글자 아래로 빽빽한 정보란이 이어졌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XXX-XX 호. 용도 주거시설. 권리자 서유나. 지분 전부. 비고 없음. 최준희라는 이름은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준희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채웠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다. 3년 전 결혼할 때 준이는 가정경제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며 공동계좌 개설을 제안했었다. 유나는 동의했다. 그 후로 그녀의 월급 절반은 개인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공동계좌로 들어갔다. 준이의 월급은 전액 공동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녀는 입출금 내역을 조회했다. 공동계좌의 잔액은 1,200만 원이었다. 그중 3년 동안 유나가 입금한 총액은 4,800만 원, 준이가 입금한 총액은 3,600만 원이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주로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결혼 후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 원금과 이자였다. 유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동차 선수금 2천만 원, 3년치 할부금 합계 1,440만 원, 총 3,440만 원. 유나가 공동 계좌에 넣은 돈은 4,800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 그 차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친다 해도 그녀의 기여도가 준희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녀는 이 숫자들을 모두 캡처해 저장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자기 목에 해당하는 예금,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잔액 800만 원을 전액 자신의 결혼 전 개인 계좌로 이체해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그녀를 담당한 사람은 가사 소송 전문인 40대의 김 변호사였다. 유나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동안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메모했다. 서유나님, 상황은 아주 명백합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아파트는 의뢰인의 특유재산, 즉 결혼 전 취득한 개인 재산입니다. 등기부상 명의도 오직 의뢰인 한 분뿐이죠. 혼인관계가 유지되든 아니든 법적으로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은 서유나 님입니다. 그럼 시부모님이 지금 제 집에 살고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이 들어올 때 의뢰인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독단적으로 이사하게 했고 저는 일본 출장 중이라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제 남편도 침입자에 해당하나요? 그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 남편분의 주민등록이 이 집으로 되어 있나요? 네, 결혼하고 전입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남편분은 이 집의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아니죠. 거주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습니다. 본인이 사는 건 문제없지만 제3자를 들이는 건 다릅니다. 그건 집의 사용권을 처분하는 행위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남편이 시부모님을 이사 오게 한 건 불법인가요? 의뢰인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그때부터는 침입이 성립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은 경찰이 형사 입건보다는 중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실히 모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현관 CCTV 영상 같은 것들이요. 그런 다음 그들에게 정식으로 퇴거 통보를 하십시오.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때 신고를 고려하세요. 그래야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해서 역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녀가 물었다. 만약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이 집은 100% 의뢰인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후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집 자체의 원금과 소유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남편분은 집값에서 단일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로펌 건물을 나설 때 서울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잘게 부서진 눈송이가 어깨 위로, 속눈썹 위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움켜쥔 손마디 위로 내려앉았다. 유나는 길가에 서서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았다. 대형 백화점 쇼윈도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했다. 붉은 벨벳 리본, 금색 종, 그리고 2미터가 넘는 플라스틱 트리 꼭대기에서 별 모양 전구가 따스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작년 크리스마스를 떠올렸다. 그날 늦게까지 야근하던 그녀를 데리러 온 준희는 회사 로비에서 보온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 마누라 고생했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 안에 뭐 들었게? 미역국이었다. 그가 직접 끓인 것이었다. 사고를 4시간이나 고아 육수를 내고 보들보들한 미역과 전복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다고 했다. 오늘 자기 생일인 거 알지? 그가 말했다. 달력에 표시해뒀어. 생일에는 미역국 먹어야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레시피 물어보고 끓인 거야? 간이 맞나 모르겠네. 그 미역국을 그녀는 다 비웠다. 조금 짰고 미역은 너무 굵게 썰려 있었으며 사골의 누린내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다. 그건 작년 일이었다. 올해 그녀의 생일은 10월이었고 그녀는 중국 선전으로 출장을 가 있었다. 그날 준희는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생일 축하해. 이모티콘도, 음성 메시지도, 영상 통화도 없었다. 딱 5글자뿐이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유나는 손을 뻗어 눈송이 하나를 받았다. 눈송이는 손바닥에 온기에 닿자마자 차가운 물방울로 변해 손금을 타고 소매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손을 거두고 택시를 잡았다.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별표. 토요일 저녁 7시. 유나는 삼계탕 한 팩과 소주 한 병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대낮처럼 환했고 모처럼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KBS 주말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요란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누이의 두 아들은 바닥에서 레슬링을 하며 뒹굴다가 찻상에 물컵을 엎질렀지만 바닥이 흥건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준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유나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나. 오늘 웬일로? 오늘이 나 출장 다녀온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잖아.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삼계탕을 건넸다. 좋은 것 좀 샀어.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축하 좀 하려고. 준희는 멍하니 삼계탕을 받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기색이 스쳤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입을 열려다 마는 모양새였다.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유나 손에 들린 소주병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삼계탕은 그렇다 치고 소주는 뭐하러 비싼 걸 사? 아파트 앞 편의점 가면 진로 소주 널렸는데 하여간 젊은 것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술도 꼭 비싼 것만 찾아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모처럼 식구들 다 모였는데 기분 좋게 한잔하시죠. 그녀의 침착한 미소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군말은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온갖 반찬이 깔렸고 커다란 대접에 옮겨 담은 삼계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중앙에 놓였다.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젓가락을 뻗어 닭뱃속에서 찹쌀을 파내 입에 넣었다. 시동생은 소주를 따라 단숨에 털어 넣었고 시누이는 아이들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다. 시어머니는 국물을 떠먹으며 힐끔힐끔 유나 쪽을 곁눈질했다. 그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유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다. 그녀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 20분 후 식탁의 분위기가 적당히 풀어졌다. 시아버지는 소주 석 잔에 얼굴이 불쾌해졌고 시동생은 사업 실패담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동업자와 경기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시누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킬킬거렸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에서 그 A4 용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찻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아버님,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의 동작을 멈추게 할 만큼 또렷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두 분, 이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동해 구하셨나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시아버지의 술잔이 허공에서 멈췄고 초점 잃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동생은 닭고기를 씹다 말고 턱을 멈췄고 시누이는 스마트폰 화면이 켜진 채 고개를 들었다. 아직 전송하지 못한 SNS 게시글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만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식탁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여쭈었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유나가 똑같은 어조로 반복했다. 집주인인 저한테 허락받으셨냐고요.
너 준이 와이프 아니냐? 준이 집이 곧 내 집이고 내 집이 준이 집이지. 아들 집에 부모가 와서 지내는데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하지만 어머니, 유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찻상 위의 종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종이에는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 집은 오로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씨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분이 단 1%도 없어요. 여기는 준희 씨 집이 아닙니다. 제 집이죠. 준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목을대를 꿀럭거렸다. 마치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공기를 갈구하며 뻐끔거리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식탁 위를 더듬다가 등기부등본에 닿자 불에 댄 듯 화들짝 손을 거두었다. 너. 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나, 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니? 유나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동자에서는 이미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말 그대로야. 내가 이 집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라는 뜻이지. 그런데 당신들은? 그녀의 시선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부부, 그리고 아이들을 차례로 훑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안방을 차지하고 내 부엌을 쓰고 내 물건들을 함부로 처분하고 심지어 밖에서는 이게 준이가 해준 집이라고 떠들고 다녔잖아. 입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식탁을 다시 한번 내리쳤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튀어올랐다. 이런 앙큼한 년. 부부가 결혼했으면 내 거가 어디 있어. 아들 앞으로 명예 안 해줄 때부터 알아봤다.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일어나 했더니 이혼하고 돈 챙겨서 도망갈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듣습니다. 들으라고 해. 동네방네 다 들으라고 해. 내가 오늘 여기서 못 박는다. 이 집, 내 아들이 살 집이야. 억울하면 내가 나가. 내가 나가라고요? 유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어머니, 정말 제가 제 집에서 나가길 원하세요? 그녀가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물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녀는 다시 한번 식탁을 둘러보았다. 성인만 5분이시네요. 다 같이 강남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아버지는 마침내 술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동생은 씹던 것을 멈췄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손에서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숟가락질을 멈추고 눈만 굴렸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아직 전투태세를 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붉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더 큰 폭언을 쏟아내려는 기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미 변호사 자문 다 끝냈습니다. 유나가 말했다. 제 남편은 여기에 살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3자를 들이는 건 권한박입니다. 그건 집의 사용권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전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준이가 전화통화로 와이프랑 상의 없이 부모님 모셨다고 시인한 녹취록이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그녀는 사진 뭉치를 꺼냈다. 아파트 CCTV에 찍힌 시댁 식구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는 장면들이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112 신고 버튼이 떠 있었다.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 마침내 서늘한 날이 섰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나가실래요? 아니면 제가 경찰을 부를까요? 경찰은 20분 후에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2명이 현관에 들어서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가정불화,
그것도 고부 갈등으로 인한 신고는 경찰에게도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이었다. 누구 편을 들어도 욕을 먹기 십상이었다. 유나는 등기부등본, 녹취록, CCTV 캡처 사진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신고하신 분이 집주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시부모님과 시동생 가족분들이고요. 네, 제가 장기 출장을 간 사이에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고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배은망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따위의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혈압약 통만 만지작거렸다. 시동생과 시누이 부부는 벽 속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듯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헛기침하며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집주인께서 제출하신 증거를 보면 여러분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입주하신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면 주거침입죄로 입건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악을 썼다.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산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준희는 제 남편 아니야. 남편 집이 곧 아내 집이지. 내가 시집와서 우리 최 씨 집안 사람이 됐으면 다 같은 식구지. 늙은 시부모 며칠 와서 지내는 게 그렇게 큰 죄냐고. 어르신, 다른 경찰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이 오직 이 며느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드님은 배우자로서 거주권은 있지만 이 집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드님이 오라고 하셨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그건 반대. 제가 반대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다. 준희야. 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 마누라가 지금 내 부모를 쫓아내겠단다. 우리를 경찰서에 쳐넣겠대. 준희야. 준희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식탁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유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신고만은 취소해줘.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경찰서까지 가면 쓰러지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할게. 유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비굴함과 공포, 그리고 약간 그래,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아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천하에 까발려서 부모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러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었다. 3년 동안 그는 그녀에게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라고 강요했고 출장 때마다 안부 전화를 시켰으며 명절이면 무릎 꿇고 술을 따르게 했고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과 시누이의 갑질을 참으라고 했다. 멀쩡한 안방을 내주고 접이식 소파에서 자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위해 무릎 꿇은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그는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유나는 손을 뻗어 자신의 옷자락을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준희 씨,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 식구들 불러들여서 내 방 차지하고 내 물건 함부로 쓰고 날 구석으로 몰아넣을 때 내가 쓰러질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준희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유나는 경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경찰관님, 법적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시죠. 2시간입니다. 2시간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만약 2시간 뒤에도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녀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때는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쉴 새 없이 악담을 퍼부었다. 배은망덕한 년, 독사 같은 년, 천벌 받을 년, 온갖 저주가 쏟아져 나왔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잿빛 얼굴로 혈압약을 한 알 더 입에 털어넣었다. 시동생과 시누이 부부는 가장 빨랐다. 애초에 짐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20분도 안 돼서 짐을 다 챙겨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아빠의 험악한 표정에 겁먹어 울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었다. 준희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가 불상을 천으로 감싸 가방에 넣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유나는 거실 구석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1시간 47분. 시어머니가 마지막 짐을 챙겼다. 가함한 사성이 수놓아진 그 촌스러운 액자였다. 그녀는 액자를 품에 안고 돌아서서 저주 어린 눈빛으로 유나를 노려보았다. 너, 두고 봐라. 쉰 목소리에 증오가 뚝뚝 묻어났다.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도 잘 살 줄 아니? 내 아들은 너랑 무조건 이혼시킬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유나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시어머니의 말이 턱 막혔다. 이혼요. 조초 유나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 집은 제 특유재산이라 이혼해도 아드님은 10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월급 320만 원, 세금 떼고 보험료 떼면 300도 안 되는데. 어머니, 그 돈으로 아드님 건사하실 자신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어라 대꾸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뒤에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그만해라. 1시간 52분. 시댁 식구들이 줄지어 1201호를 빠져나갔다. 시동생과 시누이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의 슬리퍼가 복도 바닥을 끌며 질질 소리를 냈다.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고 둘째 아이가 힐끔 뒤를 돌아보다 누나 손에 이끌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나는 현관에 서서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준희를 마주 보았다. 열쇠 수리공, 8분 뒤에 도착해 그녀가 말했다. 오후에 미리 예약해 둔 기사였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나 능숙한 솜씨로 현관 도어록을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준희는 그 옆에 서서 3년 동안 자신이 드나들던 집의 열쇠가 뜯겨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 됐습니다. 기사가 허리를 펴며 숫자가 적힌 메모지를 유나에게 건넸다. 초기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설정 다 해놨으니 문제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메모지를 받아 준희에게 내밀었다. 준희는 멍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받아 들었다. 손끝이 떨려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다. 새 비밀번호야. 유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심해. 다음번에 또 내 허락 없이 누군가를 이 집에 들인다면 그땐 당신도 비밀번호 누를 일 없을 거야. 준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엉켜 있었다. 분노, 억울함, 패배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일지도 모를 감정.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등을 돌려 서재였다가 창고가 되었다가 다시 서재가 된 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유나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촌스러운 꽃무늬 소파 커버는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내 물건이라며 챙겨간 덕분이었다. 드러난 가죽 소파 모서리에는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찻상 위에는 먹다 만 삼계탕이 하얗게 기름이 굳은 채 식어 있었다. 드레스룸 문이 열려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불상, 향로, 염주, 경전 모두 사라졌다. 바닥에 떨어진 향재 몇 점과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묵은 향 냄새만이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이었다. 안방문도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붉은 혼수 이불은 사라졌고 230만 원짜리 독일제 라텍스 매트리스만이 덩그러니 침대 프레임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가죽이 벗겨진 짐승의 살처럼 벌거벗은 모습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매트리스 끝에 걸터앉아 손바닥으로 침대 시트가 있던 자리를 쓸어보았다. 조명 냄새와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섞인 시어머니 특유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안방 천장에는 실금이 없었다. 거실의 금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이곳 안방만큼은 그녀가 완벽하게 관리해온 공간이었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친구 세트 전부 새로 주문하기. 입주 청소 업체 불러서 대청소하기. 다용도실 재고 파악하기.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기. 그리고 하나 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소장 준비하기. 별표. 3개월 후 서울의 봄이 왔다. 논현동 아파트 단지에도 벚꽃이 피었다. 화단에 심어진 겹벚나무에서 떨어진 분홍색 꽃잎이 보도블록을 덮었다. 유나는 베란다에 서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과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를 내려다보며 갓 내린 커피를 마셨다. 새로 산 커피 머신은 예전의 한정판 모델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쓸만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누나, 우리 법원 앞이에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최준혜 씨는 이미 들어갔고 그 어머니도 따라왔네요. 방청석에 들어가겠다고 난리쳐서 시끄러워요. 들여보내세요.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나는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의 눈매에는 예전엔 없던 날카로움, 아니, 단단하게 벼려진 여유가 서려 있었다. 지난 3개월. 많은 일이 있었다. 준이는 시댁 식구들이 쫓겨난 지 사흘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는 게 이유였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 그 다음 2달은 지루한 재산 분할 싸움이었다. 준이는 처음엔 집값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가 내민 판례 분석 보고서 한 방에 깨갱했다. 다음엔 결혼 후 산 자동차라도 가져가겠다고 우겼지만 유나가 들이민 은행 입출금 내역서 차량 구매 자금과 할부금이 전액 유나의 돈에서 나갔다는 증거를 본 준이 측 변호사는 5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준이는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했다. 이혼 합의서 내용은 간단했다. 1. 논현동 아파트 소유권은 서유나에게 귀속된다. 2. 결혼 후 취득한 차량 소유권은 서유나에게 귀속된다. 3. 최준이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빈손이었다. 법원 조정실은 좁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는 구조였다. 유나는 왼쪽에 김 변호사와 보조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았다. 맞은편에는 준이가 피로에 찌든 중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정실 안에 없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밖에서 제지당했다. 양측 모두 합의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50대 여성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2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확인했습니다. 유나가 말했다. 준이는 한참 뜸을 들이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서명하세요. 조정위원이 서류 2부를 각각 밀어주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유나라는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적어 넣었다. 준이는 펜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나열된 종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준혜 씨, 조정위원이 재촉했다. 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그의 손목이 툭 떨어졌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구석으로 굴러갔다. 자, 이것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합의서는 각자 한 부씩 가지시고 이혼 확인서는 열흘 안에 송달될 겁니다. 조정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밖에서 고성이 터졌다. 비켜. 비키라고. 내 아들이 안에 있어.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어.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화장이 눈물에 번져 얼룩덜룩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유나를 향해 돌진하려다 법원 경비원에게 가로막혔다. 너, 그녀가 유나를 향해 삿대질했다. 쉰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이 사기꾼 같은 년. 내 아들 청춘을 3년이나 갉아먹고 빈털터리로 내쫓아? 내가 사람이니. 진정하십시오. 경비원이 팔을 막아서며 말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강제 퇴거당합니다. 놔. 억울해서 못 나간다. 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다. 경비원과 조정위원, 그리고 전남편이 된 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와 마주섰다. 아줌마.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 준희 씨한테서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요. 그 사람, 저랑 결혼할 때 월급 320만 원 받는 평사원이었고 모아둔 돈도 집도 없이 반지하 월세 살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을 줬고 남부끄럽지 않은 차를 태워줬고 돈 걱정 없는 생활을 선물했던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이혼했으니 준희 씨 상황은 결혼 전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집 없고 차 없고 돈 없는 상태로요. 제가 뺏은 게 아니라 제가 줬던 걸 다시 거둬들인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반박하려 입술을 움직였지만 논리적인 사실 앞에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리고 아줌마 덕분에 하나 배웠어요. 유나의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을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집은 정말로 여자의 마지막 보루가 맞더라고요. 유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김 변호사가 그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경비원의 제지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별표. 6개월 후. 유나는 승진했다. 오사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 영업총괄이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12개국의 영업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연봉은 2배로 뛰었다. 그날 회사에서는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빌려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와인색 드레스를 입은 유나는 통유리 창가에 서서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부사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나이에 임원이라니 우리 회사의 전설이세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유나는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앞으로 다 같이 더 고생해야죠. 파티가 끝나고 유나는 홀로 강남역 지하상가를 걸었다.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늦은 밤 한산한 지하도를 울렸다. 양옆으로 늘어선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의 네온사인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지하도 끝자락, 구석진 곳에 작은 분식 가판대가 있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김밥 몇 줄과 어묵꼬치가 놓여 있었고 네모난 통에서는 어묵 국물이 뿌연 김을 내뿜고 있었다. 가판대 뒤에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파인 여자였다.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손님에게 어묵 국물을 떠주고 있었다. 유나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다. 전 시어머니였다. 전 시어머니도 그녀를 알아봤다. 국자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어묵 국물이 뚝뚝 떨어져 스테인리스 바닥을 적셨다. 두 사람은 3미터 거리를 두고 5초 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이내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울상인지 웃음인지 모를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문질러 닦으며 쭈뼛쭈뼛 유나 앞으로 다가왔다. 유난히.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굴했다. 오랜만이다.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전 시어머니는 손을 꼼지락거렸다.
마치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를 벗겨내려는 듯이 은혜. 내가 예전엔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아마도 돈을 좀 빌려달라거나 도움을 청하려는 눈치였다. 유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 전 이 여자는 유나의 안방 침대에 누워 왕비처럼 군림했었다. 2년 전 법원 앞에서 유나에게 삿대질하며 사기꾼이라고 욕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는 강남역 지하구석에서 기름때 묻은 패딩을 입고 5,000원짜리 김밥을 팔고 있다.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시동생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충청도 시골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빚잔치를 하고 남은 돈으로는 전셋방 하나 얻기도 힘들어서 온 식구가 서울로 올라와 뿔뿔이 흩어져 산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일용직을 나가고 시동생은 배달 일을 하고 시누이는 빚쟁이가 무서워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준희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유나야, 나 좀. 전 시어머니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아주머니. 유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범했다. 김밥이 좀 상한 것 같네요. 요즘 위생 단속 심한데 조심하세요. 벌금 셉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나는 가판대를 지나쳐 백화점 연결 통로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전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하도의 웅성거림과 배경음악에 묻혀인해 희미해졌다.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밤 10시, 논현동. 유나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강남의 빌딩 숲이 뿜어내는 불빛은 마치 별을 뿌려놓은 바다 같았다. 멀리 남산타워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공기 끝에 가을의 서늘함이 묻어 있었다. 11월의 서울, 밤바람은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하고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은 앱된 증명사진, 이름은 김유진, 영업팀이라고 떠 있었다. 부사장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식사 대접하면서 업무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유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김유진.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 사원이었다. 열정은 넘치는데 요령이 없어서 지난주 회의 때 부장에게 깨지고 울먹이던 친구였다. 그때 유나가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라고 했던 게 고마웠던 모양이다. 유나는 답장을 쳤다. 좋아요. 논현동에 새로 생긴 일식집 어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녀는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밤바람이 불어오자 베란다에 걸어둔 풍경이 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산 첫 번째 인테리어 소품이었다. 6년이나 지나 끝부분이 조금 녹슬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청아했다.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텅 빈 거실 바닥에 누워 20분 동안 울었던 날, 3년 전, 준희와 이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영원을 약속했던 날, 1년 전, 이곳에 서서 시어머니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불면의 밤을 보냈던 날.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베란다에는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다. 이 와인 한 잔과 눈부신 야경과 함께 목탁 소리도 독경 소리도 시아버지의 코골이도 조카들의 울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풍경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존재했다. 유나는 와인 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굳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온전히 자신의 것인 이 도시를, 자신의 집을, 그리고 명료하고 당당한 자신의 인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